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4세 고시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고 7세 고시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치동에 있는 빅5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배치고사라고 하던데요. 심각한 사교육 열풍이 영유아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영유아 사교육비 격차가 거의 7배 차이로 조사돼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 짚어보고요. 대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난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영향으로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가 5개월여 만에 5만 전자를 탈출해서 6만 원 선에 안착해 관심이 집중됐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회복하면서 반도체의 봄을 되찾아올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죠. 네, 예.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코스피는 0.42% 1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2,632포인트 기록했고요. 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0.11% 오른 72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10시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을 내리자 증시가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이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투심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후장 들어서 네. 하락세로 또 전환을 했어요. 특히 개인과 기관 중심으로 주식을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오늘. 예. 오늘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전체 거래량이 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번 주는 관망하는 심리가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안전자산 인 달러 가격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현재 지표 보면 1466.9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463원으로 출발을 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전 10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자 1467원까지 단번에 튀어 올랐고 한때는 1470원 돌파도 시도를 했다가 현재는 1466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은퇴 연령 인구의 빈곤율, 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오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는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연항 2025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별 17개 현황을 제시를 한 건데요. 자, 이 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은퇴 연령을 몇 세로 잡은 건가요? 이거는요? 66세 이상을 말하고요. 네. 또 하나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소득이 이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생활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한 정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은퇴 연령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잖아요.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좀 낮습니다. 14.9%.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0위였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역시 은퇴 세대의 가난이 더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어땠습니까? 이 소득 불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적 지표가 지니계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니계수가 이제 0이면 완전히 평등하다. 1에 가까우면 또 완전 불평등하다. 이걸 나타내는데 2023년 처분 가능 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네. 이 순자산 지니계수를 보면 0.605 이건 2018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지만 자산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진위 계수는 이제 0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평등하다, 완전 네. 평등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네. 이건 하락하고 있는데 자산 진위 계수는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네.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산 같은 거에 있어서 계속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파로 기업들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네. 조사되고 있죠.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전국 제조업체 2,100여 곳을 대상으로요.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분기 BSI 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79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BSI는 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제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100 이하면 이제 반대로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2021년 4분기부터 15분기 연속 100 이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규모별로 나눠봐도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이 지수가 기준치 100을 다 밑돌았고요. 특히 이제 관세 같은 대외 정책 변화에 좀 민감한 대기업의 BSI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업종별로 봐도요.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는 모두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과 자동차 같은 직접적인 영향권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다 낮게 나왔고요. 네. 이미 관세 영향권으로 들어간 철강의 경우에는 59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체들 상당수가 올해 매출 목표를 좀 낮게 잡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기업 10곳 중에 4곳은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다 낮게 설정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매출 기대 자체가 낮아진 거죠. 올해 매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낮춘 기업도 9.6%. 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투자 계획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기업이 47.4% 가장 많긴 했는데요. 네. 다만 지난해보다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한 기업도 36.6%. 이것도 상향 조정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뭘 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수경기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다라고 응답한 곳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으로 트럼프발 관세 정책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한 기업들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 테스트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게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가지 네. 않습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자산인 거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한국은행이 2020년부터 이제 CBDC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해서 5년간의 준비 끝에 이제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7개 은행들이 이제 내일부터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총 10만 명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사전 신청을 마친 이용자들께서는 4월 1일 이제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자지갑을 개설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전자지갑을 개설하신 분들은 본인의 예금 계좌와 연동을 해서
이제 예금 토큰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환한 뒤에 이거를 이제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똑같이 물품 구매하듯이 똑같이 네. 현금처럼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이 CBDC의 상용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은행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를 이번 테스트 기간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지급 결제의 효율성 검증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거래 승인 시간 같은 것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아. 정산 속도 또 수수료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번 테스트 기간에 그 실제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 네,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네. 4월 1일까지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고 그런 내일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10만 내일부터 명. 10만 명 사용자 모집을 해서요. 네. 4월 1일부터 네. 실제 이제 테스트에 한번 들어가는 거죠. 신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 4시 16분입니다. 최근 추정 60분에 보도된 7세 고시, 또 언론에 보도된 대치동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 등을 보면 이 만 5세에 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배치고사 시험을 풀기 위해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하루 4시간 동안 영어나 수학 수업을 받고 또 수능 수준의 영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과외까지 받는다고 하죠. 뭐 일부라고 치부하고 싶지만은요. 지난 13일에 그 교육당국에서 조사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보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학원들 보면은 그 학원비도 무척 비싸고 또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들이 다 지원을 해주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 소득 규모에 따른 사교육 비용과 또 참여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섭 더 나음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장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간 대입하고 편입 입시를 하다가 네, 지금은 우리 8살, 6살 두 아이가 있는데 네,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초등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네. 또 뜻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하고 좀 새로운 교육적 실천 이제 그렇게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서 예. 달리지 않고도 한번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네,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네. 강남권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네. 학원 강사를 네네. 하시다가 내려가셨다니까 이제 귀가 네. 번쩍하거든요. 네. 일단 그 상황을 조금 더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입시 사교육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 네네. KBS 그 추정 60분에서 이제 이른바 7세 고시 실태가 알려졌는데 정말 충격적이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 만 5세 아이가 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영어 무슨 모의고사를 본다면서요? 이제 5세 같은 경우 5세고시라고 하는 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좀 그런 레벨 테스트를 공부하는 거고 네. 보통 이제 7세고시라고 그러면은 네. 그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마치고 네. 유명한 그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위한 게 이제 레벨 테스트가 7세고시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죠. 4세 고시가 아니고 5세 고시인가요? 4세 고시라고도 네. 하고 뭐 5세 고시라고 하고 하나요? 이제 4, 5세가 이제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을 가기 위한 뭐 그런 레벨 테스트다. 예, 근데 아까 7세 고시 그거요. 그 거기서는 영어 단어를 네. 뭐 1,800자를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이제 거기서
레벨 테스트 수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그 궁금해들 하시니까 네. 제가 한번 레벨 테스트 문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 거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네. 강남 대치동에서 영어로 선생님 네, 하셨어요? 영어 했습니다. 아, 네. 영어 그럼- 우리 에세이도 지도하고 이제 그런 일을 그러세요?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기출 문제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 영어로 읽어보면 네. What would you do if you met an alien on your way to school? 너가 발음이 학교 좋으시네. 학교 가다가 어. 외계인을 만나면 너는 뭐 할래? 이거 지금 가정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에다가 과거형 에트가 이 들어가니까.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 과거에 네. 우드슈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벌써 중학교 문법 수준인데 예. 이런 거를 유치원 이제 다닌 아이 7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네. 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레벨 테스트 고 학원에 들어가려면 원하는 네. 학원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것 사실은 이제 장문이 아니라 에세이거든요. 그 웬만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시켜도 네.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이 정도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서로 경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단어 수준은 거의 1,800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과열 경쟁이 붙어서 이제 네.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쓰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예. 그 단순한 몇 줄 쓰는 게 아니라 예. 거의 한 몇 달락, 2달락 이상을 쓰는데 네. 그래서 합격자 샘플도 하나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 제 저작권 문제가 없이 한번 바꿔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world that are difficult for us to imagine. One of them is alien. 이 정도로 시작. 근데 사실 저 큰애가 그러니까 8살이거든요. 이게 세상엔 많은 것들이 있다. 뭐라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다. 근데 그렇게 저희 시작을 한다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덕션을 쓰고 내가 만나서는 뭐 하겠다 두세 가지를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네, 합격이 합격된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달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경쟁이 붙는 거죠. 네. 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네. 전혀 공부를 안 시킨 학생, 네. 학생도 아니죠. 7세면은요. 전혀 공부 안 한 7세가 이렇게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렵기는 한데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유명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네. 그 IQ 검사를 해가지고 120, 130 이상 되는 아이들만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세부터 한 2, 3년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은 사실 이제 전체 아이들 보면 0.01% 네. 뭐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을 표준을 삼아서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애들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그 13일에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 한 거라면서요. 2024년 유아 그 사교육비 네, 그 시험 조사를 맞습니다.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6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네. 심지어 2세 이하 영아도 4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죠, 소장님?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강남 유명 그 학원가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 중심으로 하는 거고 네. 지금 정부가 조사한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해마다 이제 교육부하고 통계청에서 예.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네. 요즘에 영유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올해부터 이제 영유아를 해본 거거든요. 네, 작년 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사교육 총액이 29조였습니다. 네. 근데 영유아과 요거 이제 조사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 넣으면 거의 이제 32조 수준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영유아 사교육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네. 그게 거의 전국에 한 2020년만 해도 7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842개고 네. 그런 월 평균 교습비 이번에 조사에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네. 그게 월 154만 원입니다. 그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실제 강남권은 거의 250 전후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과연 이게 일부만 그런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치동 목동뿐만 아니라 뭐 분당이라든지 대구 수성이라든지 네. 소위 말하는 웬만한 학군지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게 거의 표준처럼 돼 있고 안 가면 뒤처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지금 영유아 사교육도 더
금액도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불안을 먹고 자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영유아 사교육이 아주 대치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네. 좀 학군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20년 하시고 지금 몇 네. 년째 지금 지금 이제 내려가신 지 얼마 되셨을지. 강의는 은퇴하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이렇게 네. 강의하고 책 쓰고 그런 일만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몇 내려간 지는 한 년이에요?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26년 네. 전에부터 이제 그렇죠. 6년 전까지 네. 20년 동안 네. 지켜보시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하고 이제 그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실 때하고 네. 어느 정도 달라졌나요? 양상이. 점점 그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초기 이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사교육이라고 그러면은 뭐 재수학원이라든지 입시 사교육 뭐 그 정도였는데 네.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특목자사고에 가기 위해서 초등 5, 6학년 때부터 이제 달려야 된다, 네. 경쟁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 지금은 그 수준이 그 유초등까지 이제 유초등 저학년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이어서 네. 점점 그런 그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사교육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영유아로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상대평가 등수 경쟁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성취가 되면은 이제 원하는 대학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학벌 사회다 보니까 그런 선호하는 학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네. 이제 사교육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뿌리 깊은 학벌 위주의 네. 어떤 사회 이게 계속 지속되는 한 이런 사교육 열풍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학벌 사회라고 하는 그 기울어진 언덕에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가장 쉽게 이런 문제 너무 지나친 사교육 이걸로 말미암아서 사실 부모님도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은퇴 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앞서서도 예. 저희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음에도 이런 경쟁을 할 수 없는 게 결국은 대학을 서구 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계급이 되어서 그것도 사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도 아니고 학부를 어디가 나왔느냐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네. 또 같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더 성공하더라.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그런 신화가 이제 깨지지 않고 그런 부분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쟁에서 그럼 빨리 우리 애들 뒤처지지 않게 지금부터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명문 대학에 갈 수 없는데 그럼 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네. 10분 이해는 가나 그게 방향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전 사회적으로 이게 이렇게 사실 건전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직장에 가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더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행복한 거냐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네. 모두가 다 똑같이 학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면 또 네가 뭘 알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계실 이제 것 같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고도 네 하시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4세 고시 그다음에 뭐 7세 고시 이런 유명한 학원들 보면은 아까 평균 얼마라 그러셨죠? 그 영어 유치원이 영유아 대상 월평균- 영어학원 그게 네. 평균을 내보니까 네. 154만 원 정도 된다.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일단 비싸기도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과외까지 또 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은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네. 불평등도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 교육에 있어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네. 입시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학군지로 가야 된다. 사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사실은 그만큼 사교육을 투입한 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군지로 가고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네. 맹모 삼천지교가 말이 되려면 아이가 맹자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아닌데 계속 장소만 바꾼다고 애가 맹자가 되는 거 아니라, 이거를 지금 현상에 저기하면 네. 아이가 몸 튼튼 마음 튼튼이라고 하는 공부 그릇이 된 아이를 그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치열한 경쟁 상황이라든지 네. 특목자사고라든지 그런 경쟁이 센데 갖다 놓으면 네.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니까 네. 더 좋은 입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위의 10에서 15% 아니고 다른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 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우리 그런 이제 입시 성과가 잘 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대치동에 있는 명문 일반고나 아니면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이 거의 50에서 60%에 가깝습니다.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재수 삼수에서 가기 네.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런 치열한 데가 아니라 좀 흩어지고 이제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농촌 네. 전형이라든지 지역 균형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네. 경쟁이 좀 치열한 데서 내신을 열심히 해서 또 수능 최저를 맞추면 갈 수 네.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네. 근데 실제로는 자세히 뜯어보고 하면 많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개천에서 기회들이. 용이 네, 여기저기서 용이 날 수도 나오고 있는 있어요.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막연하게. 그리고 또 네. 대부분 또 그런 이제 좋은 입시 결과가 났던 친구들을 어떻게 네. 공부했나 보면 요즘은 이제 다 영어 유치원을 가고 예. 또 그런 사립 초등학교를 가고 학군지에 가고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런 착시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여전히 요즘 참 의대 열풍이 네.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의대 합격률이라든가 이른바 명문대 합격률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강남 출신 내는 인근 강남권 출신 비율이 더 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애들이 계속 실적을 내주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좋은 자원이 유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다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이제 대치동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국제학교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서울만 해도 아이들이 비학군지에서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5, 6학년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네. 다 학군지로 계속 가고 중학교 때 계속 가니까 네. 좋은 자원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정도의 우리도 그 경제에서 단순히 수익률이라고 투자 수익률 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격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우수한 자원이 온 대신에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가를 본다면 네. 그다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이 아이들이 흩어지고 네. 그랬더라면 훨씬 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학군지를 떠나서 네. 아이들을 지역에서 키우기를 하신 건가요? 그때 결심하기가 쉬우셨을까 궁금합니다. 댁에서 또 선뜻 같이 승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처럼 네. 이렇게 사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옛날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왠지 안전판을 좀 마련하는 것 같은 생각. 근데 요즘 네.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경제 채널을 저도 사실은 아이 유치원 그 학교시키면서 매번 여기서 경제 채널 이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 네. 어설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맞아요. 시기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미래 시대에는 네. 몸 튼튼 마음 튼튼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 일자리가 대체돼도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집 푸는 공부보다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네. 일자리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한번 실천해 보고 싶고 네. 또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자연에서 키우고 또 시골 작은 학교에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걸 좀 저부터 몸소 보여드리고 이런 길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정 60분에서도 제 사례가 네. 다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례로 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가시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저는 뭐 대만족입니다. 네. 아이들도, 자녀분들도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고. 신나게 하고 네. 그 사실 이 경제적인 이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그럴까 고민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한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부모님 노후나 아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영어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면 거의 아이 하나당 2억 3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학군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불안해서 하기보다 좀 중심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거든요. 네. 거주 비용을 줄이니까 저는 이거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유 자금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 말씀드린 게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하굣길에 경제쇼 방송을 4-5년 정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여기서 듣고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네. 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또 관심하고 그러니까 네. 자산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는 네. 사교육비 저희 아들 하나도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면 방학 때 오히려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좀 여행도 가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게 하는. 혹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거나 네. 열심히 했는데 못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사실은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은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그러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에 방송 나올 때도 첫 장면에 아이가 둘째가 요리하는 장면이 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지를 풀고 공부를 하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뭐 요리를 좀 배우게 할 수도 있고 또 쿠킹 클래스 같은 데도 좀 보내고 방과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네. 요리 공부를 하고 요리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고 독서 지도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점 강화가 또 하나의 사실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바란 거는 건강하게 자라서 성인이 돼서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이 스스로의 앞가림을 할 수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행복 추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가졌던 그 틀만으로는 앞으로는 미래를 반드시 담보할 수 없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원하는 거,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전한 거는 공부야. 그렇죠. 확률이 높아 이러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사교육 열풍 아까 사교육 시장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말씀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그 아이와 또 우리 가정 여러 가지 형편에 맞는 어떤 로드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소장님. 그래서 그런 우리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 그 유명한 소설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어떤 사교육 열풍에서 안 돼요, 대책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뭐 그 특수한 경우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많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 튼튼 마음 튼튼한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소신을 갖고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시면 그렇게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걸 하더라도 좀 중심을 잡고 우리 가정 형편과 아이 역량에 맞는 또 교육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정들이 또 한 가정이라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이 사교육을 하고 그 실상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지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섭 더 나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